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정책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 통합과 격차 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등 관련한 여론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대표님.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 지사, 네. 윤석열 총장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3인 이낙연 대표는 한 자릿수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차기 대선 구도를 놓고 살펴보면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양강 구도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어떤 조사 결과는 재보궐선거 이후 더 많이 올라간 그런 결과도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특정 조사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양강 구도이면서 재보궐선거의 수혜는 윤 전 총장이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위기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네.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이 역풍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게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했죠. 정세균 총리가 이제 사의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의 대선 출마선을 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도 정세균 총리, 정 총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미연 소장께서는 보궐선거 이후의 어떤 대선 후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강 구도가 약간 지금 고착화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의 이제 차이가 1%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막상막하로 나타나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26%로 1위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어떤 기관이 조사를 하든 간에 지금 양강 구도는 완전히 지금 고착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당연히 뭐 재보궐선거가 영향을 준 것도 있겠지만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거든요. 이제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지금 낮은 뒤쳐지는 걸로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봤을 때 범보수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뭐 당연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하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양강 구도가 상당히 고착화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우리 CG에서도 봤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 백신 도입에 대한 그 발언, 네. 그 발언이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네. 친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를 본다면 다음 주나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역대 최저잖아요. 이 지사는 여당 후보지만 이제 비문으로 분류들을 하는데 네. 윤 전 총장은 이제 당연히 야권 지지세가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여야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한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비문으로 분류되는 꼭 이것을 친문이다 비문이다 분류하는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더 견고해지고 지지층들이 이 지사 쪽으로 더 수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0%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전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이건 이 지사에게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상당히 환경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을 분석할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네. 이게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아직 본인이 대권 후보에 나갈 만 분명한 또 조직이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건 또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가깝게 나오거나 30%로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중에서 30%가 넘는 게 있거든요. 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섰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이 부분도 차기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권은 그동안에 그 이재명, 이낙연 대표 양강구도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독보적인 독주하는 형태인데 다른 후보군들에 대한 지지율의 미미한 점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득이 될까요? 어떻게 실현됩니까?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범야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여권보다 심각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한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범야권에서는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나 범여권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 보기가 쏠림 현상보다는 좀 골고루 그 표가 좀 분산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범야권에게는 좀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 네. 들어가잖아요. 정 총리의 출격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중 어느 쪽에 더 영향을 줍니까? 이낙연 전 대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대선 후보 분석하실 때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지역, 그다음에 세대, 이념인데 네. 지역적으로 호남이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호남 출신의 대선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40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숙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도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1대 총리, 2대 총리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한쪽만 손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친문 지지층도 나누어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복평이라기보다는 네. 세 글자입니다. 날벼락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요. 이제 독자 백신 언급한 그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 그런 내용을 두고서 상당히 좀 정치권에도 논란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가능한지 독자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뭐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를 두고서 당 정책과 그 좀 차별에 대한 그런 방역 방침 그렇게 인식이 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당장 지지율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문 진영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친문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노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임기 말기에도 30%대를 유지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 그나마 잘했다는 그 평가 때문인데요. 네. 지금 백신 수급 문제로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에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충격이 될 수밖에 없기 친문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주면 그러면 전체적인 일반 국민 포괄적으로 다 지지율 등락은 어떨까요? 저는 전체적인 정락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제 중도에 있다든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적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줄 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네. 이건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그랬죠. 재보궐선거 전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30%의 법칙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기 대권 후보들에게는 그것만큼 부담되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정권 심판하겠다고 대통령 선거의 기준이 돼버리면 이재명 지사인들, 이낙연 전 대표인들, 정세균 총리인들 어떻게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요. 네. 지금 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백신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입니다. 검찰입니다. 특히 검찰과 부동산은 그렇다 치고 백신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털렸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도 유권자가 가장 많고 국민 숫자가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더 노력해서 백신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정부하고도 협력하는 겁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 지자체인 경기도도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군요.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만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외연을 더 확대하고 이재명 지사가 대권에 합당한 정도 수준의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저는 이런 중도의 네. 판단을 받는다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죽어도 문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친문 지지층이고 네.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그런데 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대통령 지키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일이더라도 지키겠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지지층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중도입니다. 자기 지지층과 중도층을 견인해야만 대선 승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겨냥하고 네.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대권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것에 부합할 수 있는 영향을 얼마만큼 보이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네. 야권을 좀 보면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일인데 지금 야권 내에서 영입 주도권 힘겨루게 하는 그런 양상도 보여지고 윤 전 총장이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앞서도 진단했습니다만 아니면 독자 신당을 만들 것인지 어떤 게 더 유리한 지형이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MBN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는 게 더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응답하는 것이 감안에 갑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네.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이로운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중도 외연이나 이런 학장 면에서 본다면 약간 또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제3지대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반론을 제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여념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백신을 그럼 내가 구해도 노력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중도층에도 마찬가지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 들리냐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왜냐하면 무능하다고 느낀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뿐더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지지층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뭐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결과를 보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는 한번 거죠.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어느 지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야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배 대표님은 어떤 선택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MBN 시사 스페셜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견고하게 나온다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정치를 한다면 대권에 도전한다면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독자나 제3지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다른 말씀이군요. 어떤 조직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좋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뭐 외부인 현상이라고 해서 고건 전 총리도 그렇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이유는 자기 조직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큽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네. 제1야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이기도 했었던 국민의힘이 가장 탄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제3지대 이야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이 그만큼 비호감도 크고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정당이라면 선택을 못하죠. 왜? 제3지대에서 반문 정서를 결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계속해서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윤 전 총장은 7월이든 8월이든 대권에 도전한다면 네. 또 정치를 한다면 선택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입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도 눈에 띄잖아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국민의힘 연이어 이제 비난하고 있고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정치인들 다 디스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오로지 디스를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 펼쳐지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디스하지 않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뿐입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고 난 뒤에 디스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아직 상황이에요. 만나지 않고 좀 상당히 그렇죠. 거리를 상당히 두면서 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랑 지금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반대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네.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선판이 본인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흔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싱크를 한번 듣고 김미연 소장님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엄청 밀어주시네요. 네, 싱크를 듣고 한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만나실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내가 뭐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미리 얘기를 필요는 없잖아.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네. 대권 반열로 넣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합당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둔 그런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해야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주 이제 후반부에 본인이 합당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합당을 해서 국민의당 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네. 보수층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겠다. 이게 이제 보관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얼마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초선 의원들의 지지도 있고 또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지지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김종인 전 대표하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가기 전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그건 모릅니다. 본인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난 대선 출마하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자, 김종인 전 대표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수입니다. 네. 일단 훈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더 갈구해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추대입니다. 누군가 추대해줘야 되지 본인이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용단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네. 세 번째로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게 각 정당마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층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중도층 내에서는 별의 순간, 슈테른 네. 슈텐데를 만들어내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안철수 대표로도 숙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종인 전 대표의 이 껄끄러운 관계를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낸다면 안 대표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 네. 지금 이 와중에요.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면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면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네. 좀 구형이 과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걸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어떤 차별화를 노린 거죠. 본인도 원죄는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구형을 한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차별화를 노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가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출마 동시에 이거는 네. 보수 진영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면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답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중도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또 표 이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 보수층에서도 포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죠. 야권에서 특히 이제 네. 이게 서로 대선 주자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갈 것이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도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자기 복당 문제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복당 안 시켜주냐 빨리 좀 복당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TK를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대선에 한번 더 나가겠다고 하는 또 계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이렇게 되면 사면론이 나오면 두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이게 이제 상당히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는 사면론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수 내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이게 사면론이라는 것이 야권에서 흔들 수 있는 야권에서 노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네. 오히려 여권 내에서 보수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당이 이 사면론을 통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게 내년 대선이 이게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어떤 여야 1대1 구도가 아니라 다자구도를 점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고 보수 진영에 가지 않고 뭐 제3시대에서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겠죠.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네. 뭐 국민의힘에서 생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제3지대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뭐 그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자구도보다는 양강구도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라도. 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자 대결이죠. 양자 그러니까 대결. 중도층이 좀 늘어났으니까 제3세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중도층은 제3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이 더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는가가 중도층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치열한 진영 간 대결 구도입니다.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결집을 그렇죠.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정부와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방역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에 그리고 부동산과 세금 문제, 경제 회복의 실적인 성과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